자, 이번 시간에는 134쪽에 중개법인의 업무 우리 중개업 제외하면 6가지 업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칠판에다 좀 하나씩 써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우리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 중개 업무는 빼고요. 6가지 겸업 업무만 좀 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암기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100%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죠. 자, 일단 이제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를 관리하는 거 또는 관리를 대행하는 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 관리는 임대차 계약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를 관리한다고요? 계약을 관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관리해요. 계약을 뭘 관리할 게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임대차 계약은 이제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이제 만기일이 도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계약도 써줘야 되고 또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뭐 차임 같은 거 또 각종 뭐 그 주고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대행은 해당하는 상가하고 주택의 유지 관리를 말해요. 건물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관리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게 뭐예요?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거 임대관리,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거는 관리 대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사가 있나요, 없나요?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사 있죠. 이걸 주택관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 실려 있는데요. 거기 우리 몇 페이지 잠깐 보냐면 134페이지 1번 항목에 딸려 있는 동그라미 1번에서 4번까지 있죠. 그게 주택관리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한번 뭐 예를 좀 들어보면 1번에 보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떤 자격사가 이거를 관리 대행할 수 있대요. 주택관리사가 이걸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중개법인은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300세대에서 한 세대를 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 몇 세대까지요? 299세대까지 할 수 있다. 또는 이번에 보니까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뭐 보통 이제 그 5층 넘어가는 건 다 이제 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 승강기가 있는 주택도 150세대만 넘어가면 승강기 고장이 잘 나니까 누가 관리해라 이거예요. 주택관리사.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승강기의 기본적인 구조 같은 거를 배워야 하겠네요. 시험 볼 때. 그럼 뭐 이런 시설 개론 같은 것들을 다 배워요. 주택관리사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은 우리 중개법인이 몇 세대까지만 관리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9세대까지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 법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칠판 보시고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해 주는 거에 대한 뭐를 할 수가 있대요? 상담. 그럼 상담해주고 받는 보수는 무슨요? 상담료. 이런 거를 상담료라고 하죠. 부동산은 누구나 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특별한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 상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 상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있어요. 산 소유. 근데 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나무를 심거나 산에다가 그렇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묘를 쓰거나 분묘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큰 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중개법인한테 가져와 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상담을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법인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평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쪼개서
우리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요. 예, 뭐 하자, 분양하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득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면 이게 바로 무슨 상담을 해주는 거죠?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거를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개법인이 이런 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료로 1억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상담료로. 그러면 줄만 해요? 아니면 줄 수 없어요? 줄만 하지. 예, 왜 줄 수 없어요? 줄만 하지. 이거 가지고 엄청난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줄만 하죠. 그죠?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를 산을 평지로 조성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런 거 말고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캠핑장은 뭐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요. 다음 강의할 때 여기 산에다가 뭐를 하냐면 나무를 이제 이렇게 다 심어놨거든요.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나무 하나하나를 자연장 형태로 분양을 해버리는 거야. 자연장 형태로. 자연장.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 50만 원씩 받고 50만 원씩. 근데 이 나무가 10만 그루가 있대. 그러면 10만 그루에 곱하기 50만 원. 뭐 상상 가지 않는 돈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대. 그러면 이거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 1억 줄만 해요? 안 줄만 해요? 줄만 하지. 1억이 아니라 10억도 줄만 하지. 그죠? 이런 거를 바로 상담이라고 그래요. 상담. 그럼 이런 거를 상담해 주려면 뭐를 잘 알고 있어야 상담을 잘 하겠어요. 산에 대해서 잘 알 게 아니고요. 공법 중에서도 어떤 법, 이런 거 다 어느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를 잘 하셔야 이런 걸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자, 세 번째. 근데 중개법인이 더 모르면 상담할 게 없잖아요. 소유자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우리 개공을 대상으로 개공 대상 중개업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3번에서 시험에 아주 잘 걸리는 게 뭐냐면 함정이 걸리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대요? 개공. 현재 개공이 무슨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업. 얘한테 어떻게 했더니 중개업이 잘 되더라? 기법. 또는 이런 정보를 한번 활용해 봐.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3번을 우리 프랜차이즈업이라고 그래요.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업. 우리 여기 학원 앞으로 이렇게 뒤 말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커피점 우리 1층에도 커피 전문점이 있지만 앞에 나가다 보면 백다방이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 있죠. 그 백다방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가 한 3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업이에요? 그 프랜차이즈업이지. 그러면 중개업에서도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걸 하나를 생각을 해서 그걸 무슨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개업 프랜차이즈가 좀 유명하다. 뭐 이런 게 있다. 얘기할 만한 그 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거의 막 영세하고 거의 이제 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쪽에 한번 좀 관심 갖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업은 정말 괜찮은 그런 쪽의 업무라고 보시면.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 생활을 좀 할 때 프랜차이즈업을 좀 한 2년 정도 종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업이 정말 괜찮아요. 이쪽에 접목시키면 정말 괜찮습니다. 프랜차이즈업. 나의 경험을 이제 노하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렇게. 자, 네 번째는 우리 상가하고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 대행은 뭐하고 뭐만 가능하대? 상가하고 주택만 가능하대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토지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오로지 뭐하고 뭐만 되는 거야? 상가하고 주택.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만 해야 됩니다. 이 분양 대행은 중요한 건 물량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량 제한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에 뭐 초과해야만 미만이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량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바닥 면적의 그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은 뭐 세대수, 호수 이런 거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이게 미분양 주택, 미분양 상가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풀어줬어요. 풀어준 거니까 이건 다 할 수 있다. 물량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 분양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예, 이거는 허용되지 않은 업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제 잘하는 건 용역의 알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실제로 용역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용역과 용역의 알선은 다른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중개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가 쓰여지잖아요. 그럼 어떤 용역들이 부수될까요? 예를 들자면 일단 매매계약서가 쓰여지면 뭐가 이제 반드시 돼야 되겠어요? 이사업체, 이사업체 이런 거 하나 발생하죠. 또 이제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집을 새로 샀으면 뭐 하고 들어가요? 뭐 청소, 그다음에 뭐 도배장판, 뭐 또는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또 이제 내가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용역? 법무사. 그다음에 이제 매매하게 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업? 세무사업, 뭐 이런 거 다 따라 붙잖아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뭐? 은행도 하나의 뭐예요? 서비스업이니까 부수되는 용역업이죠. 그런 거를 하래 아니면 알선하래? 알선. 하는 건 안 돼요. 알선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중개법인은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사업체를 뭐 해주고요? 알선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아라, 소개료 받아라, 뭐 이런 의미로 새겨주시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섯 번째 경매하고요.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지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또 입찰 신청의 대리 이렇게 네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씩 한번 나눠서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까지는요. 그냥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니까 그냥 하는 거야. 중개법인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두 개는 공통점으로 뒤에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리는 법률행위예요. 법률 효과가 직접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법률 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등록을 해야 돼. 별도로. 무슨 등록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하는 거. 맨 마지막 주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배웁니다. 대리업 등록을 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수 신청과 입찰 신청의 대리는 대리예요. 법률행위라고. 따라서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별도로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그냥 해도 된다고요? 취득의 알선까지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대리는 법원에 꼭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모든 업무를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경매에 대해서만이에요. 경매에 대한 법률 행위를 할 때입니다. 공매에 대한 이런 거 할 때는 필요 없는데 경매에 대해서만 요거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등록해야 되고 이 등록은 어디에서 하는 등록이냐면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왜? 경매를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그 경매를 법원에서 주관하니까 매수 신청 대리업은 지방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합니다. 자, 6가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요거를 한번 좀 잠깐 여러분 이해 잘 하셨는지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6가지 업무 모두
개인인 개공이 할 수 있다 없다? 예? 이 6가지 업무 모두 개인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왜? 예? 왜 할 수 있다?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예. 자, 그런데 못하는 업무가 그 부칙상의 개공한테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있죠, 6번. 예. 6번은 부칙 개공은 안 돼요. 부칙 개공은 불가. 몇 번만요? 6번만요. 예. 요 부칙은 이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칙 개공은 뭐 해서 우리 개공이 된 분들이 아니지 시험 봐서 된 분들이 아니라서 이걸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 봐서 된 개공이 누구야? 공인중개사인 개공. 시험 봐서 된 개공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할 수가 있어 이거를. 예, 근데 누구는 안 돼? 부칙 개공은 이거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뭐든지. 예, 이거 다. 예. 그러니까 우리 부칙 개공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업무 범위가 요 6번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올해 시험에 아주 중요할 거예요. 올해 27회 시험에. 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 집중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총선 전에 개정이 될 거예요. 네, 총선 전에. 근데 총선 있을 때마다 매번 개정이 됐어요, 이게. 네, 총선 있을 때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총선 전에는 뭐를 풀어줬냐면요. 이 4번을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어줬냐면 물량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그걸 풀어준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0만 표 이상은 득표했을 거야. 현 집권당이.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다시 더 풀어줄 거야. 여기서 뭔가를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더 풀어줄 거라고. 뭔가 아무튼 풀어줄 거예요. 뭘 풀어줄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풀어줄 거라고. 여기다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약간 개정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요거 좀 바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총선할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개정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총선용 규정이야 이게. 예, 총선용 규정. 실제로 계속 총선할 때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예. 네. 용역의 알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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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해도 됩니다. 개인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다 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인 개공은 이사업체 해도 돼요? 개인인 개공이 중개업하면서 이사업체 해도 돼요. 아까 변호사도 뭐 할 수 있고 법무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변호사랑 법무사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개인인 개공이 인테리어업이랑 같이 하는 개공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인테리어업도 굉장히 괜찮거든. 많이 남으니까. 예, 그러니까 중개업하면서 인테리어업 같이 하면 같이 하잖아요. 겸업하잖아요. 그러면 중개 보수보다 훨 낫지 그게. 그죠? 예. 훨 낫다는 게 뭔 말이에요? 뭐 훨씬 좋다. 보수가 훨씬 많다. 예. 많이 합니다. 네, 부동산 뱅크 이런 거 저기에 들어가요. 3번에 들어가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좀 크거나 그러질 않아서 옛날에는 좀 굉장히 좀 컸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게 좀 약해졌죠. 그 회사의 사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38페이지. 138페이지로 가시고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용인과 관련해서 이제 그 15조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7절에도 별표를 좀 하나만 하시고요. 여기도 출제 확률은 100% 이루어집니다. 제가 100%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진짜로 10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이거 100%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100%가 아닐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 과목은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문이 몇 조에서부터 몇 조까지밖에 없냐면요. 1조에서 51조밖에 없어요. 여기서 40개를 내야 되는데 그 100% 나온다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럼 제가 100% 나온다고 하면 신뢰하셔야 돼. 이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조 1항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랬죠. 이거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 한번 좀 써볼까요? 네. 의무규정. 네. 자,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을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의무를 하나 부담한대요. 무슨 의무를 부담한답니까? 신고해야 할 의무를 하나 부담해요. 신고해야 된대. 그럼 질문. 신고의 종류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신고? 무슨 신고? 잘 보시면 찾아낼 수 있는데. 고용신고, 고용신고하고 또 하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두 개 다 신고예요. 고용신고도 신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신고입니다. 두 가지를 하래요. 의무적으로. 2항 내려갈게요. 15조 2항은 맨 앞자에서부터 맨 뒷자, 본다, 끝자까지 한자도 빠짐없이 다 전체 채색해 주시고요. 요거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조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법조문 중에서 우리 쉬운 한 개 법조문 중에서 유일하게 암기하셔라 라고 강조드리는 법조문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뭐 186조라든지 그죠? 뭐 103조, 104조 이런 거 뭐 암기하라 그러잖아요. 법조문 자체가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으셔야 돼.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자, 무슨 행위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그런 고용인을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대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세자로 고용인이라 그러죠.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용인의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뭐 한대요? 본다. 본다라는 건 간주 규정이죠. 간주. 그리고 보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책임 규정이라 그래요. 거기도 맨 끝에다가 가로 한번만 치시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책임. 책임. 자, 다시 15조 1항이 무슨 규정이라고요? 의무. 2항은요? 책임.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게요. 개공은 고용인을 고용하면 두 가지가 있대요. 뭐하고 뭐? 의무하고 책임이 있대. 의무하고 책임. 자, 의무는 뭔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뭐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의무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의무라고 한다면 요거는 책임을 지는 거. 요걸 이제 그 15조 2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임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보조단에다가 왼쪽 보조단에다가 하나 좀 써놓을게요.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책임 얘기 되게 많이 할 건데 책임진다 혹은 뭐 책임져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책임에는 몇 가지 책임이 있대요? 민사, 그다음에 뭐예요? 형사, 그리고 뭐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형 행정상의 어떤 부담을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웠어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웠어요. 그럼 책임져야죠. 예. 자, 그러면 민사로 무슨 책임? 손해배상. 손해배상해 주는 거. 치료비 물어줘야지. 이걸 무슨 책임? 민사. 자, 민법 시간에는 뭐만 배워요? 이것만 배워봐. 민사 책임, 손해배상. 민법에서 손해배상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하지 뭐 민법에서. 자, 그러면 형사로 우리가 책임지는 건 뭐 하는 거를 형사 책임진다 그럴까요? 응? 형사 책임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 책임이죠. 당연히 내 책임이니까 형사 책임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징역 가는 거. 그렇죠? 징역. 또는 벌금 내는 거. 벌금. 징역이나 벌금. 이걸 형사라고 그래요. 징역이나 벌금, 형사. 그다음에 행정상의 문제가 남는데요. 음주운전하다가 이제 사람 치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면허 취소. 면허 취소. 뭔가 취소. 또는 경미하다. 뭐 사람도 안 쳤고 그냥 술 먹고 걸리기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정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요거를 우리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 자, 다시 책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다고요? 세 가지. 민형 행정상의 책임이 있다. 요거를
제가 구도를 좀 하나 잡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구도가 뭐냐면 139페이지의 그 3번에 보면 139페이지 보면 3번에 보면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 있잖아요. 요게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하나 정리를 해 드릴게요. 고용인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을 한번 볼게요. 책임지는 거. 네. 자, 개공이 있어요. 자, 개공에는 크게 나누면 개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있죠. 네. 이렇게 개공이 있는데 이 개공이 누군가를 고용해요. 그럼 고용 당한 사람이 누구야? 고용인이죠. 그죠? 고용인. 고용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 있는 종업원. 자격 있는. 네. 자격 있는 종업원을 뭐라 그래? 소공. 없는 종업원은 보조원, 네, 중개 보조원 이렇게 이제 부르죠. 네. 자, 이들이 업무를 해요, 아니면 업무 안 해요? 업무해요. 네, 이것이 이제 중개 업무가 됐던 단순한 업무가 보조가 됐던 아무튼 업무상 행위를 하겠죠. 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불법을 저지른 거야. 불법을 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손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그 손해를 발생하는 과정에 이 고용인에게 뭐가 있었었냐면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그죠? 네, 고의과실이 있었대. 그러면 책임지지 않아요. 얘 스스로가. 얘가 못 지기는 뭘 못 져요. 져야지. 예, 그죠? 예, 지는데 이제 지냐 안 지느냐 이거 이제 못 지는 건 아니고 책임을 져요. 예. 책임을 이제 못 지는 애는 이제 그런 애들이 못 지죠. 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형사 미성년이라고 해가지고 14세 미만 뭐 이런 애들은 형사상 책임은 질 수가 없지. 뭐 그런 여기 14세가 여기 될 수는 없잖아. 이런 거 책임 있어요. 책임. 요번에 청주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풍선에다가 물 집어넣어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낙하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했는데 그 물을 집어넣어서 풍선에다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딱 내려오면 그게 사람 머리 같은데 맞잖아요. 그러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강력한 어떤 그 피해를 상해를 입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동차 유리 부서지고 막 그거 보셨죠? 예, 근데 그게 자꾸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과목 중에 낙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걸 자꾸 가리키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낙하, 어떤 물질이 가장 빨리 떨어질까요? 뭐 이런 거죠.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자꾸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도 옥상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뭐가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도 한 번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용인에서. 예. 자, 아무튼 책임을 집니다. 자, 책임에는 몇 가지 책임이 있다고요? 3가지. 예, 자, 3가지. 자, 민사, 형사, 행정상.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자,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민사로는 뭐? 손해배상. 자, 그러면 고용인 스스로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고용인 스스로가. 그럼 이거는 자기가 고의과실이 있었을 때만 책임져? 아니면 자기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져? 자기한테 있었을 때 없었을 때도 있었을 때만. 그래서 이걸 무슨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실책임이라고 그래요. 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과실책임. 이 과실책임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책임진다. 고의는 당연히 들어가고 이걸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용인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예. 자, 그러면 형사로는 책임져요, 안 져요? 져요. 뭐를 가거나 뭐를 내거나,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행정상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잘 생각해 봅시다. 행정상 책임을 지겠나 안 지겠나? 얘네 둘 애가 소공과 중개보죠. 지는 애도 있고 안 지는 애도 있죠. 자, 누가 져? 소공이죠. 자, 소공은 무슨 행정상 책임을 질까요? 얘는 자격을 걸고 하는 애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하면 자격 취소, 네. 경미해도 자격 정지 이런 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공한테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무슨 취소, 무슨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중개보조원한테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없으니까. 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근데 그게 무면허자래. 무면허자가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 쳤대. 그러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할 수 없죠. 왜? 면허가 없으니까. 그럼 이 사람 땡 잡은 거네. 땡 잡은 거 아니에요?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안 당하니까. 없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있으면 취소되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형사로 가중처벌 되겠죠. 무면허자니까. 그거는 땡 잡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로 끝나면 시험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조 2항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15조 2항 우리 암기하셨죠? 아까 그죠? 15조 2항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고용인의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뭐한? 고용한 누구의? 개공의 행위로 본다. 자, 그러면 이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개공의 행위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업무상 행위는 마치 누가 한 거야? 개공이. 그게 불법인데 불법행위인데 그걸 누가 한 거야? 개공이 한 거란 말이죠. 개공이 했대요. 자, 그러면 개공한테 업무상 행위가 있게 된 겁니다. 불법적인 행위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개공은 책임져요?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네. 자, 책임에는 다시 몇 개가 있다고요? 3개. 자, 3개. 다시 적어볼게요. 뭐 있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 민사로는 뭘죠? 손해배상.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개공은 업무상 행위를 실제로 했어요? 아니면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하지는 않았죠.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고의과실이 있었던, 반대로 고의과실이 없었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근데 이거 불문하고 얘한테 뭐가 있던 없던 고의과실이 있었던 없었던. 그죠? 네.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민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손해배상을 해줄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 이거를 우리가 과실 책임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민법의 대원칙이야. 근데 이 중개사법에서는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래. 왜요? 그 이유는 뭘까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법률의 규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누구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으면,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으면 그 고의과실은 누구의 고의과실로 본대? 개공의 고의과실로 보니까 얘는 잘못이 있던 없던 책임을 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형사로는 뭐하고 뭐를 받는 게 형사라고 그랬죠? 아까 징역과 벌금. 자, 징역과 벌금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적어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개공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죠? 개인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이 있다 그랬죠? 네. 근데 누구한테 징역형을 가할 수는 없어. 법인한테 징역형을 가할 수는 없잖아. 신청이니까. 그러면 무슨 형을 가져올 수는 없냐면 징역형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인만 징역가. 이러면 형평이 안 맞잖아 또. 그러니까 아예 무슨 형은 받지 않아요. 징역형은 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개공이 징역형을 안 받아? 고용인 때문에 징역형은 안 받아요. 그럼 무슨 형만 받아? 벌금형만 받아요.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만 받고요. 이걸 내자로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거.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이 벌된다 이거예요. 양쪽이 처벌된대. 그럼 누가 잘못하면 누구도 같이 처벌받는 거? 고용인이 잘못하면 개공도 같이 처벌받는 거.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행정상 책임 지나요? 안 지나요? 개공은? 저요. 그 대신 개공은 뭘 걸고 하죠? 등록을 걸고 하잖아. 등록증 걸어놓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취소가 되거나 등록이 취소가 되거나
업무가 정지가 되거나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소공은 뭘 걸고 하죠? 자격증. 그럼 잘못하면 뭐 취소, 뭐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공은 뭘 걸고 하지? 등록증. 그럼 뭘 취소, 뭘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렇게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대? 고용인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부담하기 싫은 사람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네. 뭐 하면 돼요? 혼자 하면 돼. 혼자 하면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누구를 고용하면, 고용인을 고용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책임도 지기 싫으면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안 하면 돼. 뭐를요? 중개업 안 하면 되지. 그렇죠? 그 어떤 세법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세금 때문에 살 수 없다고. 그럼 돈 벌지 마 이러더라고. 돈을 안 벌면 모든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하면 재산은 뭐 하나도 없으면 세금 낼 일이 없지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에서 일단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여호소 문제가 나올 때는 사례형으로 반드시 줘요. 사례형으로 준다고. 갑이 개공이고 을이 소공이다. 혹은 뭐 병이 중개보조원이다. 근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고 쳤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141페이지 하단 한번 가볼게요. 141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우리 고용인의 종류별로 이제 그 같은 점과 차이점 이렇게 이제 좀 실어놨는데, 같은 점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직 안 배우신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고요. 차이점 한번 볼게요. 소공하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 나죠. 그래서 교육도 차이가 나는데 교육은 아직 안 배우셨어요. 우리 중개보조원은 이제 직무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공은 이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그리고 행정상의 교육은 행정상의 책임은 누구는 책임이 없다는 거. 중개보조원. 거기다 우리 없음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중개보조원은 왜 행정상 책임이 없지요? 뭐 받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업무 수행 불가하고,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소공만 대리할 수 있고요. 중개보조원은 신고 대리가 안 됩니다. 단순한 업무가 아닌 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장 등록의 의무도 없고요. 누가 그 중개보조원, 왜냐하면 어차피 중개업을 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서명 민날인의 의무도 우리 중개보조원에게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 서명 민날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를 의미할까요? 서명도 하고 날인. 나중에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뒷장 한번 넘겨 보시고요. 거기 기출문제는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사례형 문제도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 쭉 내려오면 이제 신고 부분이 있는데, 신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내용 색깔 반전된 데입니다.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고용신고는 뭐 하기 전? 업무 개시 전. 거기다 채색하시겠습니다. 고용신고는 뭐 하기 전에 하래요? 업무 개시 전. 누구의 업무를 개시하기 전? 누구의 업무 개시 전? 그 고용인의 업무 개시 전을 말해요. 그 고용의 업무를 개시 전까지.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10일 안에.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이 것들이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 언제까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자, 보조단에다 한번 써볼게요.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은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고용관계 종료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 고, 자르는 거, 또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원인에는 해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스스로 관두는 거 뭐야? 사직.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고용계약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뭐요? 기간이 만료가 된 거야. 기간 만료. 서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 더 정리하면 사망. 누구의 사망? 고용인 사망.
개공의 사망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예, 왜요? 개공의 사망은 신고의 의무가 없는 거야. 개공이 죽었는데 뭐. 예, 그럼 이건 누가 죽어야? 고용인이 사망해야 이제 그 고용 관계가 종료된 거고, 며칠 안에 신고하래? 10일 안에. 그렇게 네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예,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144페이지로 갑니다. 제8절 인장의 등록. 얘는 한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출제 비중이 높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장은 도장이고요. 도장은 등록을 해야 돼. 왜 등록을 해야 되냐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인장이 날인된 서면은 뭐 하면 돼? 책임져야 돼, 내가. 그죠? 근데 반대로 등록되어지지 않은 인장, 등록되어지지 않은 인장이나 혹은 뭐 인장 자체가 날인되지 않은 서면은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인장을 사전에 관청에다 등록시키는 거는 개공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유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 유리하죠? 나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니까 상당히 유리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나한테 유리한 그런 규정이고, 인장은 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까? 등록해 놓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입법 취지는 그런 거고요. 16점을 읽어볼게요. 1항. 개공 및 소공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뭐 해야 된대요? 등록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인장은 뭐 할 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중개 행위를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인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또한 같대. 또한 같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같이 해라, 같이 등록해라. 이것도 변경 등록의 의무라고 합니다. 2항 갈게요. 개공 및 소공. 거기 밑줄을 한 번만 잡으세요. 주어에다가 개공 및 소공. 주어 밑줄. 공통점. 질문 드렸어요. 그 둘의 공통점. 자,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 아닙니다. 자, 왜 아닌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개공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부칙상의 개공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만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중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안 돼. 다른 사람 누구? 중개보조원은 중개 행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1항이 규정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즉 사용의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장 관련한 의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등록의 의무, 두 번째 변경 등록의 의무, 세 번째 사용의 의무, 뭐 이렇게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자, 본문 내용 쭉 내려오셔가지고요, 인장 등록 의무자와 시기가 있는데, 의무자는 개공하고 소공이고요. 시기가 중요한데, 아무리 늦어도 우리 지난주에 배워보셨어요. 인장 등록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볼게요. 146페이지 가보시면 인장 등록 신고서가 이제 그렇게 샘플로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보신 거 서식 한번 기억 더듬어 보면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인장 등록을 같이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따로 할 때 요 서식에 의해서 쓰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장을 사용할 때, 인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등록 인장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인장의 날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찍는 사람의 이름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방법이, 이걸 우리 붙여서 뭐라고 읽어요? 서명 민 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서명은 한자잖아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번역해볼게요. 서명이 뭔 뜻이죠? 이름을
적는다. 이런 얘기죠. 이름을 적는다. 누가? 남이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자필 서명이라고 그래요. 자필로 쓴다. 자필로 이름을 쓴다. 써야 돼요. 자필로 꼭. 인쇄가 되어 있는 곳에 도장만 찍으면 그걸 기명날인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인쇄가 되어 있는 곳에 도장만 찍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명날인. 이게 공시법 시간에 나와. 기명날인이.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무슨 날인이라고 배우냐면 기명날인. 우리 법에서는 서명날인. 어떻게 달라요? 응? 자필로 쓰느냐, 써져 있느냐 전혀 다른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서명은 자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기명날인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예? 기명날인 대리할 수 있어요. 서명민날인은 대리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 이름을 쓰고 찍어야 되니까. 대리할 수 없어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인데요. 다음 주 정도에 우리 확인 설명서라는 거를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서면인데 얘하고 거래 계약서라는 것도 배우는데 이 두 가지에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무슨 서하고 무슨 서에만 민날인한데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에만 민날인합니다. 민날인. 그러니까 누가 그걸 썼는지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확인하겠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이나 표현 자체가 서명 가운데점 날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서명 또는 날인 아니던 뭐 서명 가운데점 날인이던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요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의 서류는 물으셔도 돼. 그 외의 서류는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무슨 서하고 무슨 서에만 서명 민날인 한다고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서면이 요 두 개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서면 두 개.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이제 업무 정지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148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있죠. 핵심 다지기 표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냥 건너왔던 부분들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은 크게 두 가지 사무소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하고 분사무소가 있는데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회사로 말하면 본점입니다. 본점에다가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냐면요. 법인의 인장. 거기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법인의 인장. 그 법인의 인장은 여러 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인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는 인장을 본점에다가 등록해야 돼? 아니면 지점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본점에다가. 그래서 본점에다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아까 240개의 시군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몇 개까지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239개. 자, 그러면 그 239개 하나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 하나마다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의 인장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거를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해도 되거든요. 등록을 해도 되는데 그걸 등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도장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도장을 왔다 갔다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 도장이 이동하기 싫으면 누가 이동해야 돼? 사람이 이동하거나 이런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분사무소 단위로 인장을 따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인장을 등록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여기서부터 채색을 좀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까지 채색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거기다 우리 별표도 좀 하나 하시죠. 함정이 굉장히 잘 걸리는데 법인이 보증하는 이러면 아니에요. 틀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증해야 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해야 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 직장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칠판 잠깐 보시고 필요하면 왼쪽 보조단에 써놓으셔도 돼. 나중에 여러분 이게 알고 계시면 사회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용인감계라고 그래요. 그거를 사용인감계. 이 사용인감계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도장을 하나 찍는 거예요. 도장을 하나 찍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이 도장에 번호가 3번이라고 만약에 찍혀 있다. 가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 도장을 하나 찍어 가지고요 내용을 쓰는 거야. 뭐라고 써주냐면 위 인장은 위 인장은 우리 회사 누가 보증하는 우리 회사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인장이 찍혀 있으면 무슨 인장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무슨 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야. 이렇게 쓰고요. 밑에다 이제 뭐라고 쓰냐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개가 보증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요. 자, 무슨 도장을 찍어요? 법인의 인장을 찍는 거야. 대표자의 인장을 찍으면 안 돼. 그럼 누구의 인장을 찍어? 법인의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이건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 인장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이걸 누가 보증한 거야? 대표자가 보증했지만 실제로 누가 보증한 거랑 마찬가지야. 법인이 보증한 거야. 근데 법인 자체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법인의 뭐로서? 대표이사로서, 대표자로서 이걸 보증한 거라고. 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도장과 무슨 도장은 향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과 이 사용인감은 동일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용인감계를 거래처에다가 주는 거죠. 이렇게 거래처에다가. 그 대신 이 사용인감계 뒤에다가는 반드시 무엇 하나를 첨부해 줘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인감계 제출을 하려면 반드시 그 회사에 뭘 하나를 떼줘야 돼. 법인 인감증명서를 떼줘야지. 무슨 얘기냐면 이 도장이 그 회사의 법인 인감이라는 걸 증명해 줘야 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세트로 교부가 돼야 돼. 거래처에. 그러면 이 인장은 뭐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야. 이제 법인 인감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굳이 안 찍어도 된다. 이거를 사용 인감이라고 해. 관청에도 이거 내야 돼. 관청에. 얘랑 얘를 같이 내면 돼요. 그러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239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그래. 239개. 그럼 이거 몇 장 써서 내야 되겠어? 239장 써내야지.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청에서 일일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등록 인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할 거냐? 개인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성명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수식어거든요. 근데 그 성명 앞에 어떤 단어들이 수식을 하고 있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로 말하면 호적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호적부가 없어졌긴 했지만 주민등록표, 이것도 공적장부죠. 그러면 그 성명 앞에 나와 있는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니까 이 성명은 예명이거나 가명이거나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죠. 반드시 실명이야.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냥 실명인장이라 그래요. 자, 개인들은 무슨 인장을 등록한다고요? 실명인장을 등록을 하는데 사이즈가 제한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냐면 7mm에서부터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다 가로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인감을 등록하래 아니면 인감 아닌 거를 등록하래? 인감이래 인감은 아니래? 인감은 아닌 거고 인감이라는 얘기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그 비인감이라 그래요. 비인감. 이거를 다른 말로 막도장이라고 해도 돼요. 자, 여러분 본 시험에 막도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그럼 막도장이라고 해서 저 사람 말 참 막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무슨 도장이면 다 막도장이야. 인감 아니면 막도장인 거예요. 대법관들도 그런 말을 쓰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개인들은 인감도장을 등록한데 막도장을 등록한대. 막도장. 그 대신 그 인장 안에는 실명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명.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개인들이 인감도장을 등록해 놓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개인들이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불편하더라 이거예요. 왜 불편해요?
인감 도장을 등록을 해 놓으면 그 도장을 어디에다가 놓고 다녀야 돼? 사무실에. 근데 집에서도 인감 쓸 일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더라. 그래서 바꿨어요, 법을. 이거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개인들은 인감 도장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은 등록을 할 때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들은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뭐를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되냐면 인장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되죠. 이거를 인장등록 신고서의 제출이라고 합니다. 인장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장 등록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X. 인장 등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OX, X.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자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장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되거나 뭘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전자적으로 안 돼요. 전자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시험에 잘 물어보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149페이지 책 9절 등록증 게시. 개공은 여러 가지를 벽에다가 걸어놔야 되는데 그걸 게시물이라 그러고요. 그 게시물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17조 읽어봅니다. 개공은 등록증, 중개보수 요일표 그 밖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기 쉬운 곳에서부터 끝까지 채색 하나만 해주실래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질문이요. 여기에는 몇 개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채색하신 데에 몇 개의 의무가 있다? 2개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의무? 일단 보이는 게 뭐예요? 그 게시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보이잖아요. 게시의 의무. 또 하나의 의무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자, 그러면 만약에 보기 어려운 곳에 게시하면 의무를 다한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위반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천장 같은 데다가 게시하고 그러면 이건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에다가 게시해야 돼? 잘 띄는 곳에, 보기 쉬운 곳에. 뭘 게시해야 되느냐? 중간에 내려가 보면 2번에 보면 게시해야 할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한 15년에 한 번씩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거는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등록증 게시해야 돼, 등록증. 그 다음에 뭐를 또 게시해야 되냐면 우리 보수 요일표, 내가 얼마를 받을 건가 게시. 그 다음에 또 뭐를 게시해야 되냐면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는데 자격증은 누구 거랑 누구 것만 게시하죠? 개공 거랑 소공 거 게시하는데 자, 질문 드릴 거예요. 근데 한 3초만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어느 중개사무소에 갔더니 자격증이 한 장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사무소도 있더라. OX. O. 어떤 사무소가? 부칙상의 개공이 누구를 고용하지 않았을 때 소공을 고용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한 장도 게시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어떤 사무실에 갔더니 개공의 자격증이 수백 장이 걸려 있더라.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요? 아니 공동사무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요? 소공을 많이 고용한 거지 뭐. 소공을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 강남 사거리 일대에 무슨 부동산이 되게 많으냐면 기획부동산 되게 많은데 이 기획부동산에 가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최소한 200명씩은 다 있어요. 최소한 그것도 최소. 자격증 200장 다 걸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소공들이야. 거기 대부분 다. 근데 뭐 하냐면 이제 뭐 다 사기치죠. 안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라고 속여가지고 파는 뭐 이런 일을 그런 거를 이제 무슨 부동산이라 그래? 기획부동산. 물론 이제 정말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좋은 토지를 좋은 부동산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 거. 아웃바운드 하는 사람들이 그 기획부동산이야 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강원도에 온천 나오는 토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평당 50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전화 받으신 사장님한테 특별히 평당 5만 원에 준대요. 시세가 얼마인데요? 시세가 50만 원인데 전화 받으신 기념으로다가 얼마로 준대요? 5만 원. 근데 뭐가 거기서 나온대? 온천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온천 개발됐으니까 그 온천이 나왔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집에 팩스 있으면 온천 개발한 거 자기가 보내주겠대.
예, 뭐 사무실 같은데. 아니면 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사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온천은 개발이 됐어. 온천은 나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당 얼마짜리냐면 50원짜리야. 진짜로 평당 50원짜리 땅이 있어요. 평당 50원짜리 강원도에. 거기는 차 타고 못 들어가. 걸어서도 못 가. 비행기나 타고 갈 수 있는. 완전히 첩첩산중. 근데 거기 파보면 물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나 파면 물은 안 나오겠어요? 물 다 나오지. 물이 약간 미지근하면 온천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개발될 가능성이 0%예요. 이제 그런 걸 맹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도로 이런 거 접하지 않은. 그거를 이 어느 유명한 기획부동산에서 한의사 협회에 이제 그 뭡니까 협회에 이제 이렇게 노비를 해가지고 한의사들한테 이제 저기를 빼낸 거야. 연락처. 그래갖고 2,000명한테 사기를 쳤는데 2,000명이나 당했어요. 한의사들 2,000명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야. 그죠? 50만 원 땅을 5만 원에 사라고 해가지고 다 샀어. 근데 나중에 가볼 수가 있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알아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되는 땅. 이런 50원 평당. 이런 땅 사고 싶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0원. 10원짜리도 있어요. 10원짜리. 10원짜리는 이제 어떤 게 이제 10원짜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등기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존재하긴 하는데 만조가 되면 막 바닷물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야. 이건 말 그대로 사기치는 거지. 글자 그대로. 땅만 보여줘. 여기 기가 막히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성토해가지고 흙을 싸서 여기다 이제 대주로 바꿔가지고 집 지면 얼마나 좋겠냐. 혹하죠. 나중에 이거 안 돼요. 이거 저 매립면 안 해주거든. 이거 어떤 경관 같은 거 이제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매립면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줘요. 이제 특별한 어떤 정책적인 이유를 가지고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해안에 저 매립을 왜 많이 했냐면 중동에 나가 있는 그 기자재 있잖아요. 그 왜 우리 저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중동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 기자재가 들어오면서 할 게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했던 게 매립이에요. 매립.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게 매립이지. 지금 맥 없는 바다를 뭐하러 매립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게시물 4번의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기다는 가로 한번 여세요. 가로 열어가지고요. 이렇게 쓰세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이랍니다. 보험, 공제, 공탁. 택일. 보험, 공제, 공탁 중에 하나를 택일한다. 그러니까 업무 보증이라는 건 꼭 보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제도 있고 공탁도 있는데 하나를 택일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어요. 근데 제재가 얼마짜리 과태료를 받을 수 있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저 4장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